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셨습니다. 전문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분들로서 국민들께 성과와 효능감을 보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의 회복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하시면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모두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새 정부 1기 내각이 이제 구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새 정부 1기 내각을 살펴보면 유독 민주당 소속의 현역 의원들이 많습니다.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 8명이 모두 현역 의원이고요. 그 가운데 7명은 3선 이상의 중진 국회의원들입니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여당 중진 의원들이 전진 배치된 겁니다. 자, 어떤 의도일까요? 혹시 고강도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등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외부 인사를 발탁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의석수를 생각을 해보면 고강도 검증이라고 하더라도 워낙에 지금 그 검증을 해야 할 야당 의원수가 적습니다. 네. 그러면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충분히 청문회 다 통과가 되거든요. 네. 물론 무리하게 통과시켜서 나중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저는 꼭 그 외부 인사 발탁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첫 번째는 뭐냐면 결과지상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계라든지 혹은 관료들은 굉장히 더디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관료 출신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소리 안 하겠다는 얘기나 비슷해요. 네. 그렇지만 의원 출신들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내각에 있는 건 그 다음에 어떤 점프를 위한 과정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대권이라든지 아니면 아하. 또 지방선거에서의 뭐 광역단체장 등등 자신이 3선 이상이면 사실 그렇게 다른 어떤 꿈도 한번 꾸어봐야 되는데 네. 그것을 하나의 어떤 자격으로 한다면 결과가 꼭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결과지상주의나 혹은 보안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사실은 대통령실이라든지 뭐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대개 당시 야당 의원들이나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와 국정 철학을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이 많이 고려되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움이 없다는 점, 정권이 출범됐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사실 인수위로 시작해서 인수위 없이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는 5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건 약간의 핑계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내각 인선을 뭐 단순하게 한두 가지 이유로 정하지는 않았겠죠.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을 텐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유를 여쭤본 거고요. 사실 정권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 장관 임명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이게 더뎌질수록 내각 구성이 더뎌질수록 나라 살림도 계속 미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불패라는 신화처럼 아무래도 좀 통과가 쉬운 의원들을 또 전진 배치한 게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배치도 포함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중 포석 중에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의 채비용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입각을 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선수가 쌓일수록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자체의 후보군으로 또 분류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었고 정성호 의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지사 그리고 전재수 의원도 부산시장 여러 이제 거론됐던 인물인 건 맞습니다만 네. 지방선거는 사실상 이 임기 초반에 중간 성적을 매기는 채점을 받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수적으로 승리를 하거나 어떤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어떤 목표로 인재 양성이나 이런 소통, 이런 창구가 되기에는 워낙에 또 본인들의 정치적인 구력이 많은 인물들이고 네. 같은 맥락에서 이 김민석 후보자도 나는 총리직을 내 정치의 마지막이라는 소임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이고요. 때문에 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또 6개월 정도밖에 이
대통령실에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거 개인적인 또 나중에 그 시기가 임박하면 판단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입각에는 큰 요소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정권 입장에서 보면 출발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각 진영을 빨리 갖출 수 있는 방안이 현역 의원들을 배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해당 의원들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발판을, 기반을 마련하는 또 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방면의 이 복합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요, 대선 패배 이후에 아직도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청문 정국이 하나의 반전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의원들 배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문성도 고려했겠지만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사실상 의원 내각제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제인데 의원 내각제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장관들을 의원을 시켰는데, 그것은 청문회를 조금 더 통과하기가 수월하게 하기 위한 그런 약간의 술수가 아닌가, 그런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 운영의 과도한 정치화와 인사청문회의 무력화, 정무적 줄세우기는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이 아니라 대통령실 권력에 휘둘리는 사조직화와 포퓰리즘 운영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적격 인사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불패를 고려한 술수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공세도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인사청문회에 나설지도 관건인데요. 그런데 이 실세 정치인과 장관은 정치인 출신 장관은요, 국정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리한 카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직을 달고 내각에 입성한 만큼 행정부에 대한 견제,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는, 의원 내각제는 상권 분립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대통령제는 상권 분립 원칙이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와 사법부 해서 각각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헌법에도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부처의 한 10개 부처 정도가 그대로 지금 하나의 정당의 어떤 의원들이 맡게 된다면 어떤 사태가 이루어지느냐? 국정감사 등에서 효율적으로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수당이고. 그렇죠. 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떤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그게 길어지자 당시에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그만하십시오 하고 제지를 했거든요. 거기에 섭섭함을 느낀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메일을 쓰는데 우리는 동지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근데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사실 검찰총장을 사건을 지휘하지 않고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건을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동지인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라면 어떻게 각 부처의 어떤 그런 그 독자적인 영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10개 부처가 모두 다 동지로만 이루어졌다 한다면 국정감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그래서 하는 거죠. 어차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료 의원들이었고 하니까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같은 여당 출신이고 또 동료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면밀하게 좀 어떻게 보면 독하게 좀 이 감독하고 이러는 거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물론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니까 발탁이 되셨겠지만 아무래도 배지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장관직을 수행한다. 중간중간에 본인의 지역구 관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 해결,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그걸 놓을 수는 없잖아요. 놓을 수는 없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의정 활동에 본인의 이 나라 살림, 본업이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인사를 할 때는
뭐 아주 100% 좋기만 한 인사는 없고 이제 장단점을 다 형량을 해서 헤아려서 최적임자인지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의원들이 많이 이 내각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입법 발의 수가 조금 떨어진다거나 이런 뭐 수치도 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이 임기 극초반이고 대한민국의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엄이라고 사실상 예상하기 어려웠던 국면이 펼쳐졌었고 경제며 외교며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드러났던 여러 검찰의 문제들 이 부분을 어떻게든 이 개혁의 동력이 있는 초반에 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 관료 출신 물론 이제 특장점이 있겠지만 구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가서 정부 부처에 대한 어떤 딱 그립감을 갖고 힘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완수를 해내야 된다. 이를테면 뭐 윤호중 의원도 행안부에서 상당히 큰 이제 중수청이 산하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그렇죠. 입법 논의가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법무부와 조율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은 정성 의원이고 본인이 사법개혁 특위의 위원으로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율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런 좀 여러 가지 큰 그림 하에 있었던 의원들의 이런 그 장관 임명이 아닌가 생각되는 알겠습니다. 부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또 특장점도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이제 내각에 입각한 분들의 행보에 따라 달려 있겠죠.